오광수 민정수석, 민정수석 부인이 그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뭐 그거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거 경향신문에 보도했잖아요. 김병기 그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 그 녹취록까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했냐면 MBC.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사라졌다 이렇게 그 보도를 많이 하던데 저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됐다. 새로운 문제가 있다. 새로운 문제들을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그 시한폭탄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고법에서 일단 뭐 추후 지정해가지고 재판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제 또 대장동 재판부가 또 연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개 더 남아 있어요. 또 연기하겠죠. 또 줄줄이 연기를 할 텐데 추후 지정 같은 이제 패턴을 하나 모델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서울 고법이 추후 지정이라고 모델을 만들어줬어요. 왜 추후 지정이냐?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델에 따라서 서울 고법이 했으니까는 그 지방법원들 수원지법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따라갈 거고. 그다음 때 위정교사도 고법에 가 있지만 그것도 이제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5개가 다 이제 추후 지정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아예 5년 후에 재판한다 이러면은 일단은 뭐 해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추후 지정 말 그대로 추후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여기 추후 지정이라는 게 보면은 그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거다.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년 그 가기 전이라도. 그렇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재판부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정들이 생기면은 재판이 그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시한폭탄들을 하나씩 오히려 더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하락했거나 아니면 뭔가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재판 안 한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잠깐 미뤄뒀을 뿐이라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고법 같은 경우로 보면 이게 가장 지금 그 목전에 닿아 있는 거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는데 이것을 원래 대선 기간 중에 서울 고법 형사 7부가 이 그 재판 기일을 잡았다가 여기서 18일로 연기를 했는데 18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이 피고인 대통령은 재판을 중단한다. 이게 통과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살펴보니까는 그 이재건 부장판사가 2021년 2월 달에 서울 고법으로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 그 내년 초라도 인사가 있으면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재판부가 바뀌면은 재판부가 다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힘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추후 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때 지정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상황을 정리를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리가 된다고 보지만은 여러 가지 앞으로 전국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이 어떤 그 일종의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 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추후 지정을 하기로 해놨고 그다음에 여론이 앞으로 바뀌게 된다면 일단은 뭐 재판부가 뭐 정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법원이 일단 재판을 연기를 해놓으니까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 12일 그러니까 내일 처리한다는 거를 일단 좀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 중지법을 통과 안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법원의 파기환송심 연기가 그렇게 읽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일에 통과시키겠다. 원래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일단 뭐 여당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 협치를 강조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1호 법안으로 사실 뭐 특검법을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협치인가 싶긴 한데 다만 이제 여권 내에서도 지금 서로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협치는 그 어제 바로 그 1호 법안들 1호 법안이 또 특검법 3개예요. 그 3개는 일단 우파 진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뭐 제2의 적폐물이다 이렇게
보는 법안을 바로 통과시켰는데 네. 그 상황에서 협치 때문에 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그것은 뭐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고 네. 아마 내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물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이것을 통과시키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정청래와 박찬대는 이거를 원래 정청래는 세기로 박으려고 했죠. 그렇죠. 세기로 박아서 다른 법안들도 그냥 뭐 재판부에게 맡기지 않고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박찬대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큰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그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헌법 소원을 하거나 지금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헌법 소원은 일반인이 한 거예요. 일반인이 했기 때문에 어떤 청구권으로서의 자격 그러니까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기본권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각하가 될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헌법 80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국민의힘에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금지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죠.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죠.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헌법 소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원에서 이 위헌 법률 그 심판을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추진한 쪽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청래 위원장하고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빨리 그 세기를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본인 임기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는 이거 다음 그 원내대표 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 상황 때문에 이게 잠시 연기가 된 거지. 지금 뭐 특검법 이렇게 추진하는 이 기세를 보면은 이것도 조만간 아마 그 법제화를 할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법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1호 법안부터 특검법을 할 줄이야 이것도 생각도 참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죠. 검찰 출신 이분과 관련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찰 출신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민변이나 뭐 다양하게 반발이 있습니다. 뭐 조국당도 그렇고 최근에 또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과 관련된 보도가 좌파 성향인 이제 경향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기관에 감독하고 뭐 공직기관 하는 게 이제 민정수석의 업무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기사 소스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쪽 소스로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전혀 예상 외에 진영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예상 외에 정권 초부터 좌파 진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일단 내부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게임.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두고도 이렇게 좀 대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쓴 적도 있는데, 저 읽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었지만 역대 정권에서 처음에 출범을 하면은 농공 행상이 벌어지잖아요. 농공 행상이 벌어지는데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장이 나가는 게 14,000개나 돼요. 모두 임명장 나가는 게. 그런데 이제 요직 인사를 하면은 한 뭐 수천 개, 뭐 공공기관장이나 임원까지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것을 그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농공 행상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내 쪽의 사람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내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척을 해야 되는 거죠.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광수 민정수석 그 부인이 그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거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거 경향신문에 보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김병기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 그 녹취록까지 있잖아요. 녹취록까지 있고 아주 생생해요 이게. 그리고 뭔가 어디선가 이게 좋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다 나왔을 텐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MBC. 그러니까 이 좌파 성향의 언론이 보도를 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수십억 땅하고 건물 그리고 아파트 상가를 보유를 해서 부동산 예. 투기 의혹이 있다. 예. 보도한 게 뉴스타파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사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나 보수 언론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 파헤쳐야죠. 예. 다 파헤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 이제 뭐 언론에 파헤친 측면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도된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간에 이제 경험치에 의하면은 제보거든요. 짐작이 되죠. 제보로 짐작이 예. 돼요. 근데 예. 제보로 짐작이 되면은 만약에 이 우파 진영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우파 성향의 언론의 제보를 당연히 했겠죠. 네, 예. 그리고 좀 파급력이 큰 곳에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전부 경향신문, MBC, 뉴스타파 좌파 진영으로 했으면 좌파 안에서 이게 이 제보가 됐다는 이야기면은 예. 이것은 일종의 그 파워 게임 과거에는 뭐 그런 사례들 많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흘려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고 힘을 꺾는 예. 그런 그 사례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딱 취임한 지 딱 일주일 됐죠 오늘이. 일주일 됐는데 벌써 이런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말 자기가 믿는 자리에는 성남 라인 그다음에 본인 예전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을 쓰려고 본인은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비토가 대놓고 나오는 상황이다. 이거 생각보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이 그 좌파 진영에서 지금 세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저기 그립이 집권 초기니까는 예. 아주 그 세기는 셀 텐데 세기는 셀 텐데 예. 이게 너무 세게 잡다가 이 탈이 나는 상황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오광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죠. 네, 예. 연수원 동기인데 이게 특수통 출신이라서 네. 그때 지금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는데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밀어붙이니까는 그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그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그 밀어붙인 민정수석이 처음부터 이제 탈이 나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민정수석이 지금 어떤 자리냐?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예. 인사검증팀이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로 돌렸죠. 그 법무부 산하로 돌렸는데 이번에 이것을 그 인사검증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그렇다면 오광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총책임자가 되는데 인사검증의 총책임자가 그 첫 인사를 한 사람인데 첫 총책임자인데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부동산 차명관리 예. 의혹에 휩싸여버린 거예요.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문제없어 이걸 밀어붙였는데 일부 참모들이 설득 이제 반대를 해도 밀어붙였는데 그게 이게 큰 탈이 나버리면은 예. 그것은 제일 처음부터 뭐 대통령의 뭐 인사 문제 그리고 뭐 어떤 권위 같은데 일종의 그 상처를 입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다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성락 실장 역시 위성락 시장은 지금 이제 동맹파 뭐 한미 동맹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대중의 관측인데 이것도 이제 좌파 언론이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노선 싸움 뭐 권력 분화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도 MBC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김병기 의원이 뭐 이제 MBC의 보도에 대해서 취업 청탁 보도에 대해서 때만 되면 나온다. 아니 기자들이 피해자 그러니까 아들이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는지 정말 분노한다라고 했는데 MBC가 또 이제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속보를 이어가서 그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국정원을 겨냥해서 만든 또 입장문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지금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 둘이 이제 맞붙고 있는데 그 명심은 또 김병기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MBC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권력 분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인사 문제만 우선 가장 떠올라서 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위성락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파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저 자주파들이 또 다른 데서 이제 곳곳에 지금 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지금 동맹파가 위성락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몰아내기 위한 예. 그런 작업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김병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국정원 하는 과정에서 그래, 예. 이 김병기 주장은 이 불합리하게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병기 본인도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국정원 안에 자기 비토 세력이 내 아들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네. 그때 그 기조실장하게 전화를 네. 해서 막 따진 거잖아요. 네. 막 따졌으면은 이것도 국정원 안에 내부 알력이 있는 거예요. 내부 알력이 그동안 이제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또 국정원에서도 국정원장도 뭐 새로 바뀌고 하니까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 안에 또 어떤 알력 문제가 네. 밖으로 포출된 것이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인사 문제나 이념 문제나 아니면 각 부처의 주도권, 예. 주도권 싸움 같은 것이 벌써 초반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딱 일주일 만에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김병기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장교 동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도 뭐 국정원 누구 고위 간부의 아들이 들어왔다라고 네. 좀 그렇게 시끌시끌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정보장교로 갔던가 이래갖고 기무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렇게 동기들하고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동기인데 예. 이제 저기 그 자대는 따로 배치를 예. 받은. 소대도 달라가지고 서로 잘 몰라요. 그런 친구가 있었다. 뭐 그랬습니다. 예, TMI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 이런 상황인데 국힘은 대외적인 일로 참 조용합니다. 이게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특검에 대해서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의 멘트를 낸 거 빼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공개 언급이나 논평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그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은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같아요. 딱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왜냐하면은 이 특검법 쪽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일단 강요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강요를 비롯해서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때 내란 해지를 위한 그 국회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해서 이것도 사사지 다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정부의 처벌 대상이에요. 본인들이 처벌 대상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내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시키기 위한 위헌 정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딱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했다. 그러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면은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봐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는다고 봐주겠어요. 아니 더 하죠. 아니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이런 그 민심을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그걸 본인들이 민심을 움직여야 되죠. 이것을 완전히 정치 보복이고 야당 말살이고 보수 개멸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민심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그 알량한, 저는 알량한이라는 표현이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이 알량한 그 당 주도권을 잡느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해산이 돼버릴 그럴 처지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 강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요는 이제 지금 장관들이죠. 그렇죠.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이에요. 그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인데 본인들이 수사 대상인데 어제 거기 그 의결 국무회의 거수기 역할을 했죠. 거수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국무위원들이 한 4명 정도만 빠지면은 의결을 못 해요. 의결을 못 하는데 국무위원들 제가 어제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는 그때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는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10명이고 그중에 5명이 이제 나간 상태입니다. 한독수 총리를 비롯해 나간 상태고 5명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그 5명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장관들이 나간 5명도 물론이고 수사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그걸 가서 의결을 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법안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 세 개의 특검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던 장관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데 그게 더 세지고 더 이게 그 독소 조항이 더 많은 특검 법안이 왔는데 이건 이번에 그냥 승인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그 공표를 하면서
이 국무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찬성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는 네. 만약에 어제 보이콧을 해버린다든가 뭐 이러면은 나중에 더 심하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를 했을 수도 있죠. 예. 일종의 뭐 속된 말로 찍혀가지고. 어제 이주호 장관이 유감스럽다. 전 정부 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린다. 라고 정도 말한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를 불참을 했으면 되죠. 불참을 하거나 그러면 예. 오늘 그 심의하지 말고 다음 그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뭐 하든지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든지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냥 뭐 유감이다. 그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전에는 다 이게 반대를 했던 국무위원들이다. 예. 그러면은 계속 반대를 하든지 그게 이제 새 정부 초기니까는 어려우면은 아예 그냥 사퇴를 하든지. 예. 아니면은 뭐 불참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이것도 그러니까 재판 중단법 이것도 처리를 해서 법안으로 하려면은 또 이 국무위원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을 임명하는 데는 한 50일 정도 더 걸립니다.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을 뭐 새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뭐 봉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부역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 3개가 일단 어저께 공표가 됐는데 이 특검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5개가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50명 규모 정도라고 하는데 조희대 특검법,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된 특검, 그다음에 검찰 특활 빚,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3건의 상설 특검 요구안도 계류 중이다. 토탈 지금 5개가 더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 5개 만약에 50일 그 장관 다음에 임명할 때까지 50일 안에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은 이것도 그러면 그때 가서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죠. 다 거수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뿐이 아니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 법안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 정치 보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이념 성향이 강한 이념 그러니까는 좌파 쪽 이념 성향이 강하거나 또는 우리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법안들 있잖아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렇죠. 뭐 25만 원 지원법이라든가 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더 세게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또 국무회의로 와요. 또 국무회의로 오는데 그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해서 다 막았거든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 다 막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보수 진영의 이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법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넘어오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그것까지 또 심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청나라 끌려간 소현세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좀 황당한 그림이 많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께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힘이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 여권이 또 이런저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같은 거를 일반 대중으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요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써먹었던 그런 거 이제 재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해괴한 인사를 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전례를 보면은 당 대신에 본인 인사를 꼽겠다 이런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사적 채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비판도 안 나오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일종의 뭐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이게 국민 추천제가 아니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개딸 추천제. 그러니까 이 핵심 뭐 당원들이 이렇게 뭐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국민 추천제면은 사실상 이제 핵심 지지층이 추천을 할 텐데 그러면 김어준 방통위원장 나오는 거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통위원장 나오고 또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데까지도 이 어떤 목적 달성은 어려울 걸로 봐요. 그냥 이제 새 정부 출범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 추천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국민 추천제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그러니까 인재 추천을 받는다. 뭐 이제 사이트에 가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용인술 책까지 썼잖아요. 제가. 예. 그때 다 취재를 해봤어요. 예. 인사혁신처인데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재 채용, 그 인재 추천 코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마치 새로 이제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이고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마찬가지로 했지만 아무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한 거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좀 하나만 여쭤보면은 국민의힘 이거 국민의힘 또 내부 내용 참 엄청납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뭐 최근에 쇄신안이라고 5가지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도 좀 갑론을박이 많이 나옵니다. 그 김용태 위원장이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기는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다. 내가 얼굴 마담이었냐 이러면서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놀라는 당내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뭐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또 반면에서 이걸 또 찬성하는 그런 부류도 또 있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또 임기 연장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우리 배추도사께서 예. 이제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에 나갈 방향 예. 이렇게 아주 맞습니다. 아주 예. 그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한가한 소리예요. 그것도. 지금 뭐냐 하면은 예. 지금 보수 혁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혁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혁신이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 문제다. 맞아요. 지금 예.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법률 그 위헌 정당 심판 청구까지 들어올 판인데 예. 그런데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걸 모르고 예. 그 안에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혁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혁신 필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살아남아야지 혁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인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일종의 뭐 그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지금 문제예요. 강력한 저항을 하는 것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뭐 전당대회를 언제 한다 이것이 결국은 다음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을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지방선거 때까지 이 국민의힘이 과연 존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궁금해요. 그 예.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니까는 예. 참 정말 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숨만 쉬고 있을 때는 아니고 정말 뭔가를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위원총회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네. 며칠을 하더라도 해서 비대위를 새로 구성을 할 건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할 건가 그것부터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체제가 있어야지 저항을 하잖아요. 네. 그 체제를 빨리 만드는 일부터 우선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